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우리 엄마가 저기서 나와? 새벽 4시 텅 빈 병원 복도에 남편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남편은 피투성이가 되어 침대에 누운 환자를 보며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장모님 수술비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야간 당직 핑계를 대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남편의 가슴팍에 제 비상금 적금을 깬 수술비 영수증과 밤새 눌러 쓴 이혼 서류 초안을 거침없이 던졌어요. 이 결제는 며느리로서의 헌신이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을 뿐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정 무렵 거실의 낡은 벽시계가 초침 소리만을 무겁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우 과장이 야간 당직을 선다며 집을 나선 지도 벌써 반나절이 지났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파김치가 된 서지원은 소파에 기대어 깜빡 졸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날카롭게 찢으며 지원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잠결에 발신 번호도 확인하지 못한 채 전화를 받은 지원의 귓가로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지원 씨 휴대전화 맞나요?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중년 여성분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이송되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이 전혀 없으신 상태고 당장 보호자 동의와 원무가 수속이 필요합니다. 네, 교통사고 환자요? 저기요, 선생님. 혹시 전화를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시골에 계시고 시어머니는 이 밤에 밖에 나가실 분이 아닌데 환자분 소지품에서 코팅된 비상 연락망 카드가 나왔어요. 보호자 며느리 서지원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어서 바로 전화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하시니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비상 연락망 카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덜렁대고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시어머니 최말순의 지갑 안쪽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자신이 직접 코팅해서 꿰매어 두었던 바로 그 메모 카드였어요. 지원은 대답할 새도 없이 통화가 끊기자마자 입고 있던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만 엉성하게 걸친 채 맨발에 운동화를 구겨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에 칼바람을 뚫고 택시를 잡아탄 지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자마자 훅 끼쳐오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정신없이 원무과 창구로 달려가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굳은 표정으로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를 밀어주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가져온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보호자분께서 직접 신원 확인부터 빠르게 해주십시오. 바구니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퀴에 깔려 찌그러진 휴대전화 잔해와 피로 검붉게 물든 목도리, 그리고 심하게 찢어진 겉옷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 최말순이 평소 아끼며 매일같이 두르고 다니던 물건들이 분명했어요. 특히 피로 얼룩진 목도리 끝에는 말순이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자랑처럼 달고 다니던 낡은 진주 브로치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경악하며 입술을 강하게 깨무는 사이 수술복을 입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급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대체 어떤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강하게 치이면서 장기 파열이 심각합니다.
당장 개복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술실은 이미 세팅 중이에요. 응급 상황이라 수술 준비는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서와 원무과 수속을 동시에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의 묵직하고 단호한 설명의 지원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큰돈이 들어가는 응급수술이었어요. 어린이집 박봉으로 아등바등 생활비를 쪼개 쓰는 지원의 일반 통장 잔고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였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야간 당직이라며 회사에 남아있을 남편 박정우 과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제발 받아라. 제발 전화 좀 받아. 지원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발을 구를 때쯤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멈췄습니다. 왜? 나 바쁘다니까. 남편 정우의 목소리는 한껏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 뒤편으로 요란하게 쿵쾅거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누군가 박 과장님, 이번엔 원샷입니다. 하고 건배를 제의하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회사의 조용한 당직실이 아니라 술판이 한창 벌어지는 번화가의 유흥주점 한가운데가 분명했습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남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거짓말을 따져 묻고 추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당장 병원 응급실로 와야 해. 어머니가 큰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 장기 파열이라 당장 개복수술을 해야 한대. 빨리 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비 결제부터 해야 해. 내 카드로는 당장 한도가 부족해. 지원이 숨 넘어갈 듯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정우는 며칠 전 지원이 지나가는 말로 친정엄마가 요새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던 말을 멋대로 떠올렸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밤에 어머니를 회사 앞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조차 술기운 속에서 귀찮은 약속처럼 밀어내고 있었어요. 아까 어머니가 몇 번 전화하다 말았으니 기다리다 지쳐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제멋대로 단정했습니다. 그는 지금 응급실에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처가 쪽 장모라고 완전히 헛짚어버렸습니다. 정우가 코웃음을 치며 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참나. 내가 며칠 전에 당신 친정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말했지? 처가 쪽 일은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어머니가. 시끄러워. 장모님 병원비는 내 돈으로 절대 못 내. 내 주머니에서 단 한 푼도 나갈 일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나 지금 회사에서 당직 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안 보여? 더는 귀찮게 굴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여보,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장모님이 아니라 뚜. 지원의 다급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는 귀찮은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듯 그제야 휴대전화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다시 미친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지원은 그대로 멍하니 선체 휴대전화 화면만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백색 소음 사이로 방금 전 남편이 내뱉은 모진 말들이 환청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의 장모가 다쳐서 사경을 헤맨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아깝다며 귀찮은 벌레 떼어내듯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 만약 저 수술실에 들어갈 환자가 정말 자신의 친정어머니였다면 자신은 이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10년을 함께 산 부부라는 이름이 이토록 얄팍하고 추악한 밑바닥을 가졌다는 사실에 지원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여 방금 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 음성 파일의 저장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어요. 파일을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별도 저장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조금 전까지의 당황과 두려움이 일순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온기 한 점 남지 않은 서늘하고 건조한 경멸감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은 미련을 완전히 끊어낸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굳은 얼굴로 몸을 돌려 붉은 빛이 번쩍이는 원목과 수납 창구를 향해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에 선 지원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만기를 딱 한 달 앞둔 그녀의 비상금 적금 계좌였어요. 10년이라는 팍팍한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몰래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온 그녀의 유일한 숨통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길게 고민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응급수술 중간 정산 금액이 원무과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영수증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지원은 길게 출력된 응급수술 중간 정산 영수증을 건네받아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결제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피투성이가 된 환자의 침대를 밀고 응급수술실을 향해 다급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묵묵히 그 침대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수술실 구역 앞에 굵은 붉은색 통제선에서 지원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어요. 엄격한 병원 규정상 보호자는 멸균 구역인 수술실 내부로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중한 은빛 철문이 매정하게 닫히고 이내 문 위에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탁 켜졌어요. 지원은 텅 빈 수술실 앞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병원의 서늘한 냉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등줄기를 타고 오르자 지나온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씁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신혼 초 남편 박정우 과장은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생활비 통장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부부라도 돈 관리는 철저히 각자 해야 한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통보였어요. 내 월급은 내가 알아서 굴릴 테니까 당신은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 보태. 모자라는 건 내 통장에서 딱 정해진 금액만 이체해 줄 테니까 허튼 데 쓰지 마. 그날 이후 지원은 박봉의 어린이집 교사 월급으로 아등바등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속에서 콩나물값을 깎아가며 장을 보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을 내고 나면 그녀의 손에 남는 돈은 푼돈에 불과했어요. 자신을 위한 번듯한 옷 한 벌,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마음 편히 사 마시지 못하는 고단한 일장이 10년째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욱 지옥같이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 최말수는 지원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앞치마를 얼굴에 던지며 주방에 가둬놓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전을 부치고 끝없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날 선 모욕이 쉴 새 없이 귓가를 때렸어요. 내 친정에서는 널 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손이 이렇게 굼떠?
쯧쯧. 배운 게 없으니 어린이집에서 남의 애들이나 보고 있지. 이번 명절 용돈은 왜 꼴랑 이것밖에 안 되냐? 내 남편 벌어먹고 살면서 양심이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친정 부모를 무시하고 추가 용돈을 내놓으라며 며느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드러누운 정우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주방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 어떤 폭언을 듣든 철저히 방관하며 고부 갈등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수많은 상처 중에서도 지원의 가슴에 가장 깊고 참혹한 비수를 꽂은 건 작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지원의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급하게 입원했을 때였어요. 당장 응급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가 필요했지만 아등바등 생활비를 메우느라 지원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존심을 모두 굽히고 퇴근하고 돌아온 정우의 셔츠 자락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 딱 한 번만 도와줘. 엄마 병원비로 500만 원만 융통해줘. 내가 어린이집 야간 연장반까지 해서라도 달마다 꼬박꼬박 이자 쳐서 꼭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지원이 바닥에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쏟았지만 정우는 귀찮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는 지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내뱉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처가 일은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분명히 말했지. 내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갈 수 없어. 갚지도 못할 돈 빌려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떼쓰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보든가 해. 그 모진 말은 지원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남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남편이 보여준 그 철저한 계산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원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지원은 정우의 직장 근처에 서류를 전해주러 갔다가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1층 대리석 로비 벤치에서 시어머니 말순이 정우의 손에서 거액의 수표가 든 두툼한 현금 봉투를 웃으며 챙겨가고 있었어요. 마침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같은 부서 직원들이 정우를 발견하고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님, 점심 식사 다녀오셨습니까? 정우는 직원들 앞에서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직급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직원이 지나가자마자 말순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번 달 친목회 모임 가실 때 쓰세요. 며느리한테는 절대 비밀입니다. 지원의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단돈 10만 원도 아깝다며 아내를 내동댕이 치던 남편이 자신의 친어머니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망설임 없이 바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원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돈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낮에 로비에서 어머니한테 준 그 돈 뭐야? 우리 엄마 수술비 보탤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더니. 궁지에 몰린 정우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뼈 빠지게 번 돈, 내 엄마 용돈 하라고 챙겨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넌 그냥 주는 생활비나 얌전히 받았으면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그 순간 지원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 박정우와 시어머니 최말순에게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가족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무급 가정부이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경제적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기나긴 회상을 마친 지원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온기마저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은 지독하게 고요했어요.
지원은 붉게 켜진 수술 중 램프를 서늘한 시선으로 올려다보며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방금 전 만기를 앞둔 자신의 비상금 적금을 깨서 치른 저 응급수술 중간 정상금은 결코 며느리로서의 헌신이나 시댁을 향한 눈물겨운 희생이 아닙니다. 그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차마 눈앞에서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인간으로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이별의 의식일 뿐이었어요. 지원은 다짐하듯 가방 안에서 낡은 작은 수첩과 볼펜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에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무언가를 차분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우와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부담했던 모든 공과금과 생활비의 정산 내역이자 내일 아침 당장 법원에 제출할 이혼 서류 초안이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지옥 같은 연극을 완벽하게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고 당일 오후 시어머니 최말수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고향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한턱 내며 길을 살려야 하니 두둑한 현금 용돈이 필요하다는 핑계였어요. 정우는 모친의 무리한 요구에도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아내한테는 회사 야간 당직이라고 거짓말을 해뒀거든요. 밤 10시쯤 제 회사 앞 교차로로 오세요. 제가 잠깐 몰래 빠져나가서 현금 뽑아드릴게요. 오냐, 내 아들 최고다. 그깟 며느리 눈치 볼 거 뭐 있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밤에 바람도 찬데 늦지 않게 나와라. 그렇게 아내를 철저히 기만하는 모자간의 은밀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회식 자리. 밤 9시 30분. 정우는 조용한 당직실이 아닌 회사 근처의 고급 고깃집 상석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어요. 김 대리를 비롯한 부서원들과 불판에 값비싼 특수부위 소고기를 구우며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고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정우는 부서원들 앞에서 대놓고 아내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휴, 결혼하면 처가 일까지 다 떠안게 된다니까. 툭하면 병원비니 생활비니 돈 얘기 나오는 집은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피곤해진다니까. 아유, 과장님도 참. 사모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습니다. 서운하긴 무슨. 내가 생활비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데 불만이 있으면 안 되지. 내 돈은 절대 남의 집구석으로 한 푼도 안 새어나가게 할 거야. 부서원들은 과장의 무용담 같은 폭언에 억지로 굽신거리며 쓴웃음을 터뜨리고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밤 10시가 조금 넘은 무렵 최말수는 정우의 회사 맞은편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 도착했어요.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옷깃을 여미던 말수는 아들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요란하게 건배를 제의하는 술자리의 흥겨운 분위기를 도저히 깨고 싶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엄마라는 발신자가 번쩍이며 떴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손가락을 튕겨 수신 거부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대신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어요. 다시 울리지 않게 무음 모드까지 눌러둔 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통화 연결음만 허망하게 듣다 끊겨버린 말수는 마음이 극도로 초조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곧 나오겠지 싶어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넘도록 정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정우의 휴대전화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말순의 가슴을 점점 세게 짓눌렀습니다. 밤 11시 40분이 가까워졌을 무렵 말순은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조급하게 도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보행자 신호가 명백히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리하게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미친 듯이 과속으로 달려오던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그녀를 강하게 덮쳤어요. 야!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말순의 몸이 낡은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굉음을 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주해 버렸어요. 근처를 지나던 상인들과 보행자들의 비명 섞인 다급한 신고로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말순의 호흡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지열 조치를 하며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피 묻은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휴대전화는 사고 충격과 차량 바퀴에 짓눌린 듯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박살나 있었어요. 최근 통화 기록 확인은커녕 전원조차 켤 수 없는 완벽한 완파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 지갑이나 신분증 없습니까?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 연락처부터 빨리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한 구급대원이 피 묻은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빳빳하게 코팅된 종이 카드 하나를 기적적으로 발견했어요. 바로 며느리 지원이 평소 길을 잘 잃어버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들어 꿰매어 두었던 비상연락망 며느리 서지원 메모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고 깎아내리며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던 시어머니였지만 그 작은 배려 덕분에 구급대원은 자정무력 지원에게 다급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새벽 1시. 다시 시간은 현재 새벽 1시의 적막한 병원 수술실 앞 대기실입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이혼 서류 초안 작성을 마친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짧은 문자를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기대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래도 지금 저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배를 가르고 생사를 오가는 환자는 그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확실한 기록을 남겨두려는 의도이기도 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오지 않으면 평생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원의 굳은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최후 통보가 전송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깃집에서 1차를 거하게 마친 정우와 부서원들은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한창 즐기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며 시간을 확인하려던 정우가 지원과의 통화 뒤 귀찮다는 듯 꺼두었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부팅이 끝나자마자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여러 통과 방금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번쩍이며 떴어요.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오지 않으면 평생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문자를 읽은 정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리며 조소 섞인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아내의 절박한 문자를 아주 얄팍하고 유치한 협박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참나. 내가 장모 병원비 단 한 푼도 안 내준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까 이제 아주 삼류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네. 내가 이런 얕은 수작에 넘어갈 줄 알고
그 순간에도 정우는 자신이 밤 10시에 어머니를 회사 앞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몇 번 전화하다 말았으니 어머니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제멋대로 믿어버렸어요. 정우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휴대전화 자판을 거침없이 두드려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협박 쇼하지 마. 내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결해. 한 번만 더 귀찮게 문자 보내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전송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른 정우는 통쾌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다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호프집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자신의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문자 한 통이 불과 몇 시간 뒤 자신의 목을 옥죄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지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정우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액정 위로 떠오른 남편의 문자를 천천히 눈으로 훑었어요. 협박 쇼하지 마. 내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결해. 그 짧고 악의적인 문장을 확인한 순간 지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툭 하고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분노나 억울함 같은 뜨거운 감정조차 잃지 않았어요. 그저 길가에 널브러진 오물통을 바라보듯 지독한 환멸감만이 가슴을 차갑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이 짐승만도 못한 이기적인 남자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눌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련 없이 화면을 끄고 아예 휴대전화 측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기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검게 죽어버린 휴대전화를 가방 깊숙이 던져 넣은 지원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서늘하고 투명한 눈빛으로 수술실의 붉은 램프만을 고요하게 응시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갈라놓을 철저한 침묵의 이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4시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는 서늘한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구역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지원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허리를 세운 채 굳게 닫힌 은빛 철문만을 응시했습니다. 불안함에 입술을 물어뜯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반적인 보호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지원의 눈동자는 이미 모든 미련과 감정을 태워버린 재처럼 건조하고 투명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수술실 문 위에서 밤새도록 번쩍이던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탁 소리와 함께 꺼졌어요. 곧이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담당 의사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걸어 나와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서지원 보호자분 맞으시지요? 네, 선생님. 수술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하고 묵직한 어조로 경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가장 위험했던 장기 파열 부위의 큰 출혈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한 충격을 받으신 데다 환자분 연세가 고령이셔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더라도 당분간은 중환자실로 모셔서 집중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며칠간은 보호자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설명에도 지원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원망도 슬픔도 섞이지 않은 지원의 차분한 태도에
의사는 짧게 목례를 남기고 다시 수술실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는 새벽까지 이어진 정우의 술자리가 막 파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비틀거리던 정우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부서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옆에 서 있던 직속 후배 김대리가 눈치를 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어요. 과장님, 저기 아까 사모님께서 엄청 다급하게 전화하셨잖아요. 장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응급수술까지 받으신다는데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얼굴은 비추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왜 가? 내 돈 한 푼도 안 보태줄 건데 가면 피곤하게 말만 길어지지. 자기네 집구석 일은 알아서 하라고 했어. 정우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김대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다음 달이 바로 부장 승진 심사잖아요.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받는데 사위가 술 마시고 코빼기도 안 비쳤다는 말이 돌면 윗선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병원에 잠깐 들렀다는 모양새라도 남기는 게 과장님한테 낫습니다. 인사고과와 평판관리. 그 단어가 나오자 알코올로 몽롱했던 정우의 눈빛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우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철저히 무감각했지만 자신의 승진과 회사 내 입지가 흔들리는 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는 극단적인 손물이었어요. 김대리의 말이 뼈를 때리자 정우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아, 진짜. 그놈의 처가댁은 왜 하필 내 승진 심사 코앞에 사고를 당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정우는 거칠게 신경질을 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체면과 완벽한 회사 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어요. 마침 눈앞에 정차한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정우는 기사에게 집이 아닌 대학병원 응급실로 목적지를 짜증스럽게 외쳤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한 정우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진동하는 소독약 냄새에 미간을 팍 찌푸렸어요. 짙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걷는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 구역으로 접어든 정우는 벤치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아내 지원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정우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거드름을 피우듯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상태를 살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바지 주머니에서 자신의 두툼한 명품 지갑부터 거칠게 꺼내 들었어요. 어이, 서지원.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을 휙휙 뽑아내더니 지원의 무릎 위로 무심하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너 내가 병원에 안 올 줄 알았지? 나 당직 서다 말고 예의상 와준 거니까 이것만 받고 당장 입 다물어. 50만 원이면 일단 접수비 정도는 보태겠네. 장모님 병원비에 내 생돈 들어가는 거 죽기보다 싫지만 특별히 적선하는 셈 칠 테니까 나중에 회사에다가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수백만 원짜리 수표를 쥐어주며 웃던 그 입술이 아내의 어머니 앞에서는 고작 50만 원을 던지며 유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무릎 위로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다가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원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지도 억울함으로 젖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흉측한 벌레를 내려다보듯 한없이 차갑고 투명한 시선이 정우의 얼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당신 지금 그 돈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꺼낸 겁니까?
지원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려던 찰나였어요. 무슨 의미긴 내가 너한테 베푸는 마지. 덜컹 덜렁. 정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안쪽에서 굵은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간호사들과 이송 요원들이 굵은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의 침대를 밀고 복도 밖으로 빠른 걸음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시끄러운 소리에 정우의 시선이 무심코 환자의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랐던 잔인한 진실의 시간이 정우의 눈앞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덜컹 덜렁. 적막한 새벽 병원 복도를 울리는 시끄러운 바퀴 소리에 정우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실 안쪽에서 여러 명의 간호사와 이송 요원들이 환자가 누운 침대를 밀고 빠른 걸음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아까 자신이 던진 5만 원권 지폐 10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아내를 비웃으며 무의식적으로 침대 위 환자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의 심장 박동이 기형적으로 요동치며 전신의 혈관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붕대를 머리에 칭칭 감고 굵은 인공호흡기를 입에 단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환자. 그 사람은 정우가 그토록 혐오하며 돈 한 푼 내어주기 아깝다고 저주했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모두 가져다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친어머니 최말순이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붕대와 산소호흡기 사이로 얼굴은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목도리 끝에 가까스로 매달린 낡은 진주 브로치가 정우의 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그 브로치는 정우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 말순에게 직접 사다 주었던 물건이었어요. 엄마. 정우의 동공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듯 기형적으로 커졌습니다. 그가 거드름을 피우며 한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지갑과 바닥에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현금 몇 장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어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굳어있던 정우가 이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이동 중인 환자 침대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 우리 엄마가 대체 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정우의 돌진에 의료진들이 화들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장한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즉각 달려들어 통제선을 넘으려는 정우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뒤로 밀어냈어요.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해서 당장 중환자실로 모셔야 합니다. 비켜주십시오. 보안 요원의 거친 제지에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정우는 충격과 공포에 완전히 짓눌린 얼굴로 지원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장모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기서 나와?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은 채 끝까지 아내를 탓하며 악을 쓰는 남편의 모습은 한없이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 밤 10시에 어머니를 회사 앞으로 오라고 불러냈던 자신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술자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전화를 수신 거부했던 손짓까지 끔찍할 만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원은 눈동자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까 완전히 전원을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침착하게 다시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고 부팅이 완료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지원의 표정에는 어떠한 조급함이나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이내 시스템이 켜지자마자 지원은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아까 저장해 두었던 통화자동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B-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적막한 새벽병원 복도에 정우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끄러워. 장모님 병원비는 내 돈으로 절대 못 내. 내 주머니에서 단 한 푼도 나갈 일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나 지금 회사에서 당직 서느라 바쁘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확고하고 끔찍한 거절의 목소리. 그제야 술 기운이 완전히 달아난 정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당직을 핑계로 술판을 벌이며 매몰차게 사지를 향해 떠밀었던 환자가 장모가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어요. 정우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얼어붙어 있는 정우의 가슴팍을 향해 빳빳하게 코팅된 비상 연락망 카드와 자신의 비상금 적금을 해지에 결제한 응급수술 중간 정산 영수증을 거침없이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텅 빈 수술실 앞에서 4시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꾹꾹 눌러 쓴 이혼 서류 초안과 10년간의 정산 내역이 담긴 수첩마저 함께 던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당신이 자기 살길 바쁘다며 돈 아깝다고 버린 거 내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 깨서 간신히 살려놨습니다. 지원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러나 병원 복도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을 만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며느리로서의 헌신이나 시댁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저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정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응급수술 중간 정산 영수증과 이혼 서류 초안 정산 내역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수백만 원의 결제 금액과 해지된 계좌라는 글씨가 그의 눈동자에 박혔어요. 지원이 정우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어마어마한 중환자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당신 돈으로 전부 알아서 내십시오. 우리 가족은 이 시간부로 철저히 남입니다. 법원 수속 밟을 때나 연락하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이 모든 파국이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정우의 숨통을 조였어요. 지원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나 좀 도와줘. 정우가 다급하게 기어가듯 손을 뻗어 지원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류판을 든 원묵과 직원이 다가와 정우의 앞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가로막았어요. 박정우 보호자분 맞으시지요? 지금 환자분 중환자실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드님이시니 직계 보호자로서 지금 당장 원무과 창구로 가셔서 중환자실 입원 보증인 서명부터 하시고 수술에 들어간 특진비와 추가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직원의 말에 정우의 발은 바닥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쫓아갈 수도 이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감옥이었어요. 자신이 휘두른 이기심의 칼날이 정확히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정우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통곡 소리를 등지고 병원 자동문을 나선 지원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어요. 10년의 지옥 같았던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홀가분한 자유와 완벽한 해방감이 짙게 번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내를 무국 가정부로 철저한 경제적 도구로만 취급했던 남편과 시댁. 자신의 어머니를 밤길로 불러내고도 술자리와 돈 계산에 눈이 멀어 외면했던 남편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이 뱉은 말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고리를 다한 뒤 미련 없이 관계의 숨통을 끊어버린 지원의 차가운 결단이 무거운 여운을 남깁니다. 돈보다 사람의 도리를 선택하고 마침내 10년의 지옥 같은 굴레를 당당히 벗어던진 지원의 씁쓸하지만 홀가분한 새 출발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원 씨, 이제는 누구의 희생도 아닌 당신의 삶을 사세요. 같은 따뜻한 한마디가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다독이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